안녕하세요. 원래는 이제 계약하고 이제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메모리 쪽에 에러가 나면서 첫 번째 수업이 녹화가 안 됐어요. 원래 이제 1학기 때도 수업을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2학기 들어서 했던 수업 1시간 분량만 다시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9강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1번 도시의 지역 분화와 내부 구조. 자, 이제 도시에 대해서 도시를 주제로 1학기 때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시 체계가 있어요. 도시 체계는 도시와 도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시는 인구 규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떨어져 있는 거리들도 서로 달라서 도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더라. 도시와 도시 사이의 이야기가 도시 체계예요. 그런데 도시 지역의 분화와 내부 구조, 그러니까 줄여서 도시 구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건물과 도로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시가지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도시를 봤더니 도시 내부가 이게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도시 구조는 도시 내부에 형성되는 어떠한 구조를 말한다. 공간 형성 구조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의 지역 분화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지역 분화. 분화는 나눌 분자, 나뉜다는 얘기죠. 지역이 서로 나뉘어지더라. 자, 의미는 도시가 성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오늘날 도시를 보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단원에서 말하는 건 과거에는 도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작은 도시였으나 오늘날에는 대도시가 된 이제 그런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의 면적이 넓어지고 도시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지역 분화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뉜다 그랬는데, 도시의 기능은 되게 많아요. 뭐 의료 기능, 뭐 교육 기능, 뭐부터 해가지고 뭐 상업 기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고, 이제 보통은 상업하고 업무 기능을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공업 기능을 또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니까 주거 기능을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 3가지 정도만 앞으로 따져볼 것이다. 네. 그 다음 이제 특징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지역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도시로 성장한 지역에서 이런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자, 지역 분화의 결과 도시 내부를 봤더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이제 어떤 지역에 이런 기능들만 주로 모여있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있으면은요, 도시의 뭐 보통 중심 지역은 꼭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핵심 지역에는 주로 상업 업무 지구가 있죠. 상업지구가 있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보통 상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은 서울인데 광명에서 뭐 조금 일한 적이 있거든요. 광명에서는 철산동 일대를, 상업지역 일대를 상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마 지방이라기보다는 이제 몇몇 도시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에 갔더니 이런 상업 건물 시설은 별로 없고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주거 지역도 있죠. 그리고 서울에는 공장이 별로 없지만 이게 지방에 가면 또는 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공업 도시들이 있고요. 어쨌든 공업 지역도 도시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도시의 지역 문화 요인. 자, 그러면 도시 내 지역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들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지, 그 원인은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 지대 및 지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선생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인데 인구가 이제 시내 쪽만 하면은 뭐 한 5만 명 될까요? 군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11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물론 이제 약간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뭐 걸어서 한 15분? 뭐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이 반대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뭐 너무 멀잖아요. 뭐 한 2시간쯤 걸리나? 2시간 더 걸리나?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뭐 도시 반대쪽까지 가는데 뭐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1번 도시의 중심 지역하고 2번 도시의 가장자리 주변 지역하고는 접근성, 얼마나 사람이 접근하기 유리하냐, 접근하기 좋냐, 그걸 접근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도시의 가운데 부분은 버스 노선도 많고요. 지하철 노선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지하철역도 많고요. 접근성이 좋은 데에 비해서 도시 가장자리 지역은 교통이 좀 불편하죠. 실제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마을버스 하나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도 좁고 그래서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더라. 자, 이제 도시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살면서 소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는 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뭐 장사를 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뭐 본사, 사무실이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은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땅 가격, 지가가 다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지가, 땅의 가격이 다르면은요, 지대는 보통 땅을 빌려 쓰는 데에 따른 대가를 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임대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땅 가격이 다르면 당연히 임대료도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 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땅값, 지가라는 말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지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지대 지불 능력이 어떻더라. 자, 지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요. 도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 땅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 땅이 있어서 집을 짓거나 그런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임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아파트가 있는 땅의 면적은 얼마 안 되고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대지 그 땅의 소유권을 아파트 그 세대 수가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는 자기 땅에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빌려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대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접근성, 지대, 지가 이제 설명을 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도심 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지가가 비싸고 지대도 높다. 그에 비해서 도시의 주변 지역은 대체로 도심하고는 성격이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도시 내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지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업 기능은 사람이 많으면 뭐 커피숍 같은 것들 사람만 많으면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임대료를 낼 수가 있지만 공장이라고 하는 건 뭐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장이 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셋값 이게 교통이 편리하면 물론 전셋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교통도 교통이지만 이렇게 뭐 학군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뭐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도시 내 기능에 따라서 임대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이 모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왼쪽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여기는 도심이에요. 도시의 중심 지역이고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 반어 모양이 있는 건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면적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도심이고요. 여기까지는 상업 기능, 뭐 여기까지는 공업 기능, 여기까지는 주거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여기 지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도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상업 기능, 뭐 상업 업무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만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서는 엄청난 지대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업 기능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급격하게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생님 학교 주변에는 사실 뭐 커피숍이나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뭐 상업시설이라고 해봤자 뭐 편의점이나 분식점도 조금 걸어 나가야 돼요. 뭐 그 정도? 그래서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접근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상업 기능은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장을 열어봤자 수익이 나기는커녕 손해만 보면서 망하게 되잖아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업 기능은 그 성격상 접근성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자, 그에 비해서 반대되는 성격이 주거 기능이에요. 자, 자기가 이렇게 전세를 얻는데 도심 지역에 전세를 얻는다. 물론 비싸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하지만 너무 전세값이 비싸다. 그러면 사실 도심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도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돈이면 더 큰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크기면 뭐 더 돈을 조금만 줘도 되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이렇게 전세를 얻더라도 그냥 내 직장이나 뭐 학교에 이렇게 출퇴근, 통근하면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 기능은 접근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임대료, 뭐 전셋값 이런 게 더 비싸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이렇게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가면서 접근성이 나빠지더라도 지대 지불 능력, 임대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업 기능은 그 중간쯤 되는데 그래서 도시 내부 지역에서 도심과 가까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가장 많은 지대,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업 기능이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외곽 지역은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주거 기능만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거 기능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중간 성격인 공업 지역은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 중간쯤에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이 형성이 된다. 그걸 나타낸 그래프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걸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다핵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도심이 생겨나고 상업지역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도시의 가장자리에 주거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은요, 도심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는 주변 지역에까지 이렇게 어떤 기능이 다 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커졌다는 얘기는 도심에서 주변 지역까지 뭐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서울을 보면은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여기 서울 거의 구석이라기보다는 가장자리에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경기도거든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서울 중심에 있는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간다. 가는데 1시간도 더 걸리고요. 오는데도 1시간이 더 걸려요. 너무 멀죠.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심과 같은 어떤 상업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런 상업지역 또는 중심지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사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서울 도심까지는 잘 안 가고요. 너무 머니까 강남에 간다든지 아니면 영등포에 간다든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가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시의 규모가 도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 도시가 이렇게 지금 커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지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심지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핵심 지역이 여러 개다. 다핵 도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나와 있는 거라서 그냥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내용은 설명하면 되고요. 밑에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여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 자, 용어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집심 현상은 중심으로 집중한다.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뜻이고요. 이심 현상은 중심에서 이별한다.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을 또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다가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지역 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소도시, 그 다음에 원래부터 도시였던 곳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원래는 소도시였으나 지금은 이렇게 대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여기에 상업 기능,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있었죠.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도심 지역은 집가가 비싸지고 임대료가 비싸지고 지대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만 여기에 남게 돼요. 남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상업 기능, 고급 서비스 기능,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새로 백화점이 생긴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서비스 기능, 그것도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도심 지역으로 그런 상업 업무 기능, 고급 서비스 기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점 모여든다. 이런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에 원래 있던 주거 기능은 땅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제 여기에 물론 있어도 되지만 집을 팔고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 크기의 집이라고 하면 돈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여기에 있던 학교 같은 것들은 굳이 꼭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땅값 올라가면 학교 부지 팔고 주변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있던 공장 같은 것들은 당연히 땅값 비싸고 당연히 공장 부지 팔아서 서울 또는 도시의 이렇게 가장자리 지역이나 아니면 아예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 있던 것들이 도시 외곽이나 아니면 아예 도시 바깥으로 어쨌든 도시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 이별하는 걸 이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심으로 상업 업무 기능이 주로 집중하게 되고 도시 중심에 있던 주거 기능이나 교육, 학교나 공업 기능 같은 것들이 도시의 외곽이나 아니면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심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도심과 주변 지역이 완전히 이제 그런 기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개념들을 먼저 보면 좋은데 여기는 중추 관리 기능부터 설명을 하면은요. 자, 우리가 신경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불러요.
뭐 상대되는 개념은 뭐 말초신경이 있겠죠. 그래서 뇌나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중추관리 기능은 글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처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쨌든 도시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그럼 뭐 대기업 본사나 아니면 뭐 서울시청, 뭐 대법원 또는 뭐 경찰청, 아무튼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능을 중추관리 기능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래서 뜻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개념이라서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 그래프를 조금만 다른 데다 옮겨 그릴게요. 자, 반절만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시의 중심이고요. 이쪽은 이제 거리, 도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뭘 표시할 거냐면요. 인구 분포를 표시할 거예요. 인구 분포. 우리가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구라는 개념에서 촌락과 도시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 농촌하고 도시하고. 자, 촌락 지역은 출퇴근의 개념이 없어요.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촌락 지역은 그냥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그냥 인구 밀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 않죠. 도시는 자,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여기에 뭐 직장, 뭐 집,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거의 뭐 붙어 있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진 않는데,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도심 지역은 뭐 상업시설 아니면 업무 기능이 잔뜩 있어요. 여기가 직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하잖아요. 주거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 지역이 일치하지 않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끊임없이라기보다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촌락과 달리 도시는 인구 분포를 나타낼 때 두 가지 개념을 보통 많이 써요. 하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밤 시간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이 어디냐. 이제 그런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 다음에 낮 시간대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곳,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대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곳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따로 표시를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첫 번째가 상주 인구예요. 상주 인구. 자, 상주는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사는 걸 상주라 그러는데, 그냥 보통은 주민등록 인구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또는 뭐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월세를 얻더라도 자취를 하더라도 보통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걸 상주 인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낮 시간대 인구를 주간 인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뭘 표시할 거냐면요. 도시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을 때, 그때 인구를 표시할 거예요. 자,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 뭐 조선시대 한양이던 시절에는 뭐 사대문 안만 한양이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서울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서울이 도심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서울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도시의 규모가 이렇게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데 되도록이면 집을 구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되도록이면 안 살려 그랬고,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상주 인구가 대체로 이렇게 분포해요. 그리고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과거의 상주 인구다. 상주 인구다.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 자,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 이제 서울이 여기까지 커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뭐 도심 지역에 뭐 주거 기능이 있었지만, 그런 주거 기능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주 인구는, 도심 지역의 상주 인구는 당연히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심에 있는 주거 기능만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이렇게 대도시로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 때 도심 지역으로 오는 건 거의 없고 당연히 주변 지역으로 와요. 그래서 대도시가 되면은요, 상주 인구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돼요. 얘가 상주 인구예요. 상주 인구.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할 건데, 도심 지역은 과거에는 상주 인구가 많았으나 대도시가 되면서 도심 지역에 있던 주거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상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을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공동화에서 동은 뭐 신림동, 봉천동 할 때 동이에요. 동네란 뜻이죠. 지역이란 뜻이죠. 공은 공허하다, 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많았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거나 없어지면서 그 지역이 점점 그게 줄어든다. 그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으나, 인구 밀도가 높았으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인구 공동화 현상은 대도시의 도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뭐 지방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또는 촌락 지역은 옛날에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촌락 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도심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더라. 어쨌든 도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인구 공동화 현상 설명했고요. 자, 이제 과거에 이제 상주 인구는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간 인구를 표시할 거예요. 자, 상주 인구는 뭐 밤 시간대의 인구라고 봐도 좋은데 사람이 잠을 잘 때 이제 인구 분포예요. 그런데 이제 낮 시간대가 되면,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출근을 하죠. 주변 지역에서 도심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간 인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대체로 분포를 해요. 도심 지역, 이제 서울의 명동 일대, 시청 일대, 뭐 대기업 본사도 많고, 뭐 은행 본사도 많고, 뭐 백화점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술집 같은 것도 문 닫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뭐 거의 빠져나가서 거의 없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주간 인구 분포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도시 지역은, 특히 대도시 지역은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그 다음에 직장과 주거지가 이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사람이 출근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퇴근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한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바로 밑에 있는 말인데, 주간 인구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간 인구랑 주간 인구 지수랑은 다른 거예요. 지수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 도시는 지역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은 주거 기능보다 상업 업무 기능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은 곳이고요. 도심 지역은.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이 상업 업무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적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지역을 볼 때 여기가 상업 업무 기능, 일자리하고 관련된 상업 업무 기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 기능하고 뭐가 더 상대적으로 많냐,
여기가 도심의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주변 지역의 성격이 강한지 이걸 그냥 한눈에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개념이 주간 인구 지수예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공식이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얼마나 많냐.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값이 1점 얼마 0.8 얼마 이런 식으로 소수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이동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이동을 하더라도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100이에요. 외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긴 있나? 그 다음에 또 재밌게도 제주도 같은 곳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에요. 제주도 사람이 육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없잖아요. 거의. 반대로 육지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로 출퇴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도심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여기는 10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겠죠. 자, 주간 인구 지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거기는 도시 내에서 도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거기는 주거 기능의 성격이 강하다.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다시 교재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아까 방금 그린 건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만 그렸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의 구별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는데, 자, 이제 지방 사는 학생이라면 사실 불만이 좀 많을 거예요. 서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놀러는 와봤겠죠?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서울 지역을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상식이다 생각하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이 도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상업 업무 기능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지역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아요. 자, 참고로 이건 상식인데 서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인데 서울의 구가 25개예요. 그래서 서울은 평균적으로 구 하나당 상주 인구가 약 40만 명이다. 평균은 40만 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 도심에 해당하는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 이름이 중구거든요. 중구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자, 중구는 상주 인구가 40만 명보다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보면 알겠지만 상주 인구가 2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주간 인구 지수는 300이 넘고요. 어쨌든 중구는 서울의 도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기는 말로 할게요.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예요. 그래서 종로구와 중구가 서울의 도심에 해당한다. 그 중에 중구가 이제 시험에서는 훨씬 자주 나오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하고 성격이 반대인 곳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디를 제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격이 도드라지는 곳, 당연히 거기를 낼 수밖에 없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여기가 노원구고요. 노원구고요.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맨날 물어봐요. 도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노원구는 상주 인구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땅값은 싸고요. 집가는 싸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는 많은 거고 학생 수도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말고요. 상업 건물의 평균 높이는 당연히 도심은 높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많이 물어봐요. 자, 노원구는 너무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뭐 그 옆에 있는 도봉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관악구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를 제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인 곳은 주거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서울도 서울이지만 강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서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핵심. 자, 그래서 강남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는 한강 남쪽에 있는 3개 구를 합쳐가지고 강남이라고 불러요. 강남 3구.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게 강남 3구인데 보통은 3구라는 말을 생략하고요. 강남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강남의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상업 업무 기능이 되게 많고 뭐 대기업 본사들도 있고 뭐 그런 곳이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곳이 강남구예요. 여기 강남구. 그리고 강남은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남 아파트라는 말이 언론,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집값이 어떻더라. 그래서 이 강남은 일단 주거 기능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거 기능도 많지만 상업 업무 기능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상주 인구도 많고요. 주간 인구 지수도 100이 훌쩍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150이 넘어가죠. 그래서 강남은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주거 기능도 많지만 상업 업무 기능도 많다. 주간 인구 지수가 그래서 150 이상이다. 워낙 자주 물어보니까 여기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뭐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도. 왜냐하면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이 지역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자, 이제 서울 안에 공업 기능이 많이 있다, 별로 없다. 자, 서울 같은 대도시는 당연히 뭐 자기 집 옆에 공장이 있으면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공장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서울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뭐 그건 이제 대도시권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아직 서울에도 공장이 조금 있어요. 조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구로 공단으로 불리던 곳.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가 이제 공업 기능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구로고요. 여기가 금천이에요. 자, 그래서 공업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금천을 많이 물어보니까 금천은 공업 기능이 있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서울의 구를 설명을 했고요. 자, 왼쪽에서 도시 내부 구조 마저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시 내부 구조에서 먼저 첫 번째는 도심.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도심을 일단 이렇게 도심부터 그릴게요. 1번이라 그럴게요. 도심이니까. 자, 도심은 주로 도시 중심부에 형성되며 접근성, 지대, 지가가 높다. 그 다음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추 관리 기능, 고급 상가, 전문 서비스업 등 고차 중심 기능이 입지한다. 그 다음 주거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용어인데 토지 이용을 또 종종 물어보거든요. 토지를 얼마나 알차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도심 지역은 당연히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도 높게 올라가고 조그만한 틈도 이렇게 그런 것도 알차게 이용하죠. 그런 걸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집약적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조방적인데, 자, 조방적이라는 말은 조금은 이제 요즘은 안 쓰는 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집약, 뭐 집중돼 있다, 뭐 밀집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은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가 이렇게 대도시가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자, 4번을 설명을 할 거예요. 4번은 주변 지역인데 도심하고 성격이 반대인 곳이죠. 자, 지대가 낮아서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입지하며 새로운 주택 지역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도심으로부터 이전해온 공업 기능이 입지하거나 아니면 농촌 경관이 남아있기도 해요. 서울에는 거의 없지만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에 있는 광역시 그런 도시들은 그 도시 가장자리에 가게 되면 촌락 경관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도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불규칙하게 팽창하는 거,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 벨트를 이렇게 설정해 놓기도 한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을 5번이라 그러고요. 이 5번이 보통 설정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용어 하나는 외워두세요. 도시 스프롤 현상. 자, 이제 스프링처럼 튀어나간다는 뜻인데, 자, 이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규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서울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산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곳 나무 다 베어내고 막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연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 놓았다. 자,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왠지 이제 환경 보호랑 관련이 있어서 최근에 생겼을 것 같지만,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설정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개발 제한 구역 언제 처음 생겼냐 자주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 가면 도농통합시도 자주 물어보는데,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이 주로 있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같은 것들이 많고요.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비교해보면 자동차의 평균 속도, 이동 속도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지역이 느리겠죠. 이런 것들도 종종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도심 설명할게요. 자, 부도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심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기가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좀 힘든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그래서 교통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지점들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도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이런 걸 부도심이라고 하고요.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결절점에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도심 지역에는 상업 기능도 있지만 중추 관리 기능, 그러니까 서울시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부도심이 분담하는 건 주로 상업 기능이죠. 중추 관리 기능은 당연히 여기 도심에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서울시청이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는 뜻은 중추 관리 기능은 여전히 도심에 있고, 고급 서비스 기능 또는 고차 기능, 상업 기능, 백화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분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 같은 데도 백화점이 있고 강남 쪽에도 백화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됐죠? 그 다음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대 및 지가가 대체로 높다.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겠죠. 2번 교통이 편리한 곳.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중간 지역은요. 중간 지역은 글자 그대로 도심과 주변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다. 성격도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좀 있어요. 미국 쪽에는 이렇게 중간 지대가 뚜렷한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중간 지대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중간 지역은 도심과 주변 지역의 중간에 있다. 성격도 중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에 여기 탐구 활동만 한번 가볍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중구에 해당하는 곳 상업 지역이죠.
도심 지역이에요. A는 도심. 그 다음에 B는 여기 노원구,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거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관악구를 제시할 수도 있고, 뭐 그 옆에 있는 도봉구를 제시할 수도 있고, 뭐 강서구를 제시할 수도 있고, 뭐 어딜 제시해도 상관없어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구였죠. 강남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테헤란로인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이고, 강남구는 주거 기능도 많고, 여기 이제 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많아서 일자리도 많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더 크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봤더니, 여기까지 이어져 있지만, 준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금천 그 옆에 구로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큰데 여기는 공업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여기가 성동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성격이 조금 모호해서 그냥 원론적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한 내용, 이제 원래는 교실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날아가 버려서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 다시 찍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교실에서 실제로 수업한 영상을 올릴게요. 네.